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사람은 장경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의 이야기거든요. 요게 장경이 황제에 대한 충을 실현할 그 보상으로 연항이 되는 전형적인 공명 획득 과정이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얘는 영웅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오랑캐를 무찌르는 그런 거에서 전쟁 이야기, 군담 소설, 이런 충 사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얘는 전형적인 영웅 소설이다라는 건데요. 영웅 소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여성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이 초운의 신분이 기생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얘가 어떤 도사가 이제 장경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귀공명은 하겠지만 젊어서 운이 불행해서 부모와 이별할 상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다가 얘가 이제 부모를 잃으니까 어린 나이에 여기저기 유리걸식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굶다가 관노차형의 심부름꾼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관노차형도 그렇고 기생초운도 그렇고 얘네들의 특징은 뭡니까? 영웅소설에서 빠질 수 없는 구성 중에 하나가 조력자잖아요. 영웅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조력자의 출신들을 보시면은 평민 이하의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특이점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내용이 지금 이 유리걸식하고 차영의 관노차영의 심부름금이 되는 그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뒤쪽에 110쪽이 나오거든요. 그거 먼저 잠깐 보실게요. 자, 이 부분인데요. 관노차영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막 물어보면서 나의 자식과 동갑이구나 이러면서 불쌍하다 이러면서 얘를 걷어요, 장경을. 그러면서 이제 얘를 그 관노차영의 방자고시 여러 가지 이제 심부름꾼의 역할로 쓰는 건데, 어쨌든 이 관노차영이 얘를 심부름꾼으로 쓰긴 하지만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서 얘의 상태를 보세요. 의상도 남루하고요. 머리에는 막 이가 있고 머리를 못 감아서 하도 씻지 못하니까 몸에는 더러운 내가 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웬만한 영웅 소설 중에서 영웅들이 당연히 고난과 위기를 겪긴 해요. 겪긴 하는데 이 정도로 뭔가 처참한 하층민의 체험을 하는 영웅소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은요, 또 주인공의 하층 체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아닌 특이점들은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겠죠. 당연히 전형적인 구조도 보셔야겠지만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보셔야 돼요. 장경전은 나중에 본인이 인생 초반과 나중에 이제 입신양명 했을 때에는 기죽의 세계를 봤어요. 하지만 하층 세계의 체험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현실성을 보여준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이런 현실상들이 그 당시 조선 후기의 구체적인 시대상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장경이 이렇게 더럽고 하층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물됨을 알아본 기생초운이 걔를 이제 장경을 굉장히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이 도움으로 인해서 얘가 결국에는 입신양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초운과 잠깐 헤어지고 이 장경이 이제 살아가면서 새 부인을 얻게 됩니다. 3처죠. 막 소부인, 뭐 왕부인, 진부인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1첩은 뭐냐면 다시 재해한 초운이 되겠죠. 초운은 뭐 기생이니까 처로 들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이 소부인이 특히나 중간에 장경이 이제 모함을 받아서 한리막사가 이렇게 됐다가 중간에 이 사람이 귀양을 가게 됩니다. 모함으로 인해서 이 귀양 간 사이에 소부인이 초운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한 거를 조금 보시면, 자, 소부인 소씨가 초운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모함하는 거는 이제 주로 뭐로 모함을 하냐면 서간, 즉 편지로 모함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서간은 뭐냐면 초운의 펠체를 위조해서
옛날에 초혼을 짝사랑하는 짝남인 정사원이라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정사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제가 원래 정사원한테 초혼인 것처럼 저도 정사원 이 사람한테 저도 마음이 있었는데 정경이라는 사람이 장경이라는 이 분이 저를 데리고 와서 당신과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마침 장경이라는 이 장경이 귀향을 갔으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편지를 쓰고 정사훈이 이제 이 집을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얘의 정절이나 이런 것들 의심하게 되는 모함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훈이 나중에 쫓겨가거든요.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소씨 부인을 벌하고 장경이 다시 이제 복위해서 이제 초훈을 다시 이제 그 부인으로 삼는, 여기서 보시면 뭐 정수광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벼슬로 삼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보실 게 다른 영소설과 달리 뭐가 주로 드러나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하나가 뭐 여러분들 보냐면, 영소설이면서도 가정소설의 면모가 등장합니다. 왜냐면 처첩 간의 갈등이 등장하잖아요. 처와 첩의 갈등이 드러나는 이런 가정소설로서의 면모가 보인다. 영소설이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나름의 특이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도 평가를 하냐면요, 이 작품을 가지고 오히려 군담보다, 전쟁에서 뭔가 성취를 이룬 것보다 애정담이, 남녀 간의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가 더 비중이 큰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반적인 영소설과 다른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초훈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얘가 나중에 초훈하고 재회하는 부분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얘가 장경이 이 초훈한테요 사랑의 증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혼인 것을 장경이 알아봤는데도 처음에 못 알아보는 척해요. 마치 그 춘향전에서 그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하고 나서 춘향에게 내 소청도 거절할까 하면서 다시 한번 떠보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초혼을 모른 척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사랑의 증표를 제시하죠. 무슨 목걸이래요. 그래서 월기탄이라는 이런 먹거리를 제시를 하면서 보여주고 나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이런 소설 속에 있는 소재로서의 역할도, 여기서는 뭐 중점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조력자의 역할 중에서 일단은 황제를 다시 한번 복위시키는 이런 충이 사상의 실현이 있어요. 또한 여성의 뭔가 헌신적인 희생이 남성 주인공의 성공에 기여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거,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에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여자 주인공과 재회하는 이런 부분들의 춘향전과 유사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특이점들이 있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도 역시 권선징악이라든가 영웅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 가지고 있는 소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 여기 이번에 있는 보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층민으로 살아간다. 주인공인데 이런 부분 그냥 대충 고난이 아니고, 그 다음에 평민 이하의 신분을 가진 비천한 신분의 인물들이 조력자로 등장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오히려 평민, 하층민의 이런 체험들이 생생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당시 이 소설에 있는 하층민들에게는 더욱더 큰 정서적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작품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유복전입니다. 유복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듯이 어린 나이에 아버님과 어머님을 다 잃고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냐면 보시면 일단은 유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복이라는 사람이 그 상주 목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방관리죠. 상주 지역에 있는 목사라는 지방관리 사람이 이 사람의 비범함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호장 이섬이라는 사람한테 사의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애들 부모도 없고 이런 애를 사이로 삼겠냐 하면서 다 내쳐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셋째 딸인 경패가 유독 셋째 딸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고전소설에 보시면 경패라는 애가 유복이랑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집에서는 다 반대를 하는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호장, 이섬,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이 경패의 언니들이 있어요. 언니들과 그 언니들의 남편들이 있습니다. 남편들 이런 가족들이 다 못마땅해서 얘가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굉장히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 가난하게 살지만 둘은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경패가 남자라면 모름지기 입신양명을 하셔야지요. 공부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복이가 처음에는 뭐 거절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이 유복이가 이제 대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죠. 이 대사가 이제 얘가 오니까 얘의 비범함을 얘 또한 알아봐요. 얘도 조력자죠. 얘를 알아보고 얘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수학하고 이제 과거를 보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기 전에 이 과거 시험 중에서 과거 시험장에서 두 동서를 만나게 돼요. 이 동서라고 하면 그 언니의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을 만나게 되는데 경패 언니의 남편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완전 박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걸 알고 경패가 너무 슬퍼하고 뭐 이러죠. 그리고 소설 속에서도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놈이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서술자의 개입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이 과거에서 두 동서들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유복이는 장혼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명나라에게 이제 병사를 보내주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급제한 이후에 여기 상황은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오랑캐들이 침공해 와서 조선에게 병사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복이 대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대장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오랑캐를 격파하거든요. 이 격파하는 과정 중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얘가 원수잖아요. 대장. 이 원수가 자신의 원래 그 스승이었던 원강대사의 편지를 가지고 일양 대사에게 갑니다. 그래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얘가 조력자를 통해서 오랑캐, 여기서는 뭐 통골이라고 하는데 이 오랑캐야 계속 엎치락 뒤치락 이런 싸움을 하다가 일양 대사의 조력을 인해서 결국 오랑캐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상세하게 안 나와서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한 소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줄거리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내가 이 소설 중에 그래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이 부분이 나왔구나 라고 아시면 훨씬 더 중간에 그 소설의 지문만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빨라지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에서 좀 정리해 드릴 것 좀 볼게요. 일단 이 소설에서 전반부는요. 유복이의 영웅담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군담, 전쟁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거는 조선에서 명나라에게 병사를 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어때요? 민족적인 뭔가 자긍심 또는 우리가 그 우월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장면 첫 번째, 경배가 유복에게 공부할 것을 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얘가 입신양면에서 병조판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병조판서, 신, 그 다음에 뭐, 경,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유복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소설은 같은 인물을 다른 인물로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영웅적 일대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여기서는 특이점은 뭐 이런 거예요. 정기성이나 우연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즉, 현대 소설처럼 훨씬 더 구성이 잘 짜인 소설이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도 여성의 희생적인 사랑이 조금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성 주인공에 따라서 남자들이 공부를 해서 입심양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여러분들 그 온달전 있잖아요. 그 서동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런 것들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비천한 처지의 뭔가 남성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연을 맺어서 입심연명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유복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이런 감시관, 안목이 있는 여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 또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 참는 희생적인 여성상이 보이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거, 유복이 명나라를 구하러 가는 까닭, 이런 것들도 조선의 국력을 과시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 조선 후기 때는 이미 명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멸망한 명나라의 부활을 바라고 청나라는 배척하는 적개심의 표현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명 배척. 그러니까 여전히 청나라가 중국을 제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에 대한 멸시와 적개심이 남아 있는 것들이 이런 소설 속에서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박지원의 허생전을 배울 때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 한 장 넘기시면 신유복의 적강, 그 다음에 그 일대기를 다룬 영웅담의 이런 구성들이 여러분들 나와 있어서요.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 소설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요, 뭐 이런 게 서술자의 개입이죠. 옛날 말에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닿으면 즐거움이 온다고 하였는데 하늘이 어찌 얻은 사람을 공국 속에 던져두시겠는가, 고생을 어찌 할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직접적인 서술자의 개입에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요게 이 고전소설 속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임진록입니다. 임진록은 여러분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담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보시면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실존 인물들을 활용은 하지만 역사적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허구, 상상력을 덧붙여 만든 소설입니다. 자, 보시면은 선조가 왕이요. 어떤 여인이 기장 보리를 넣은 자루를 들고 나타나는 꿈을 꿔요. 거기에서 해몽을 하라고 하죠. 그랬더니 최혜경이라는 사람이 왜군이 쳐들어올 징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말도 안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일본이 침략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여러 계층의 항전, 일본에게 대항해서 싸우는 항전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순진 장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홍립 장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의병장 김덕력의 모습도 나오고, 기생월선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김응서 장군도 나오고, 사명당 대사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런 국가의 위기는, 국가의 이런 위기는 한 사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 민족이 단결해서 승리로 이끌었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시면 외항으로부터 항서라는 것은 외항이 항복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그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 입장에서 좀 약간 쓴 거죠. 그래서 외항에게 한번 항복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뭔가 그 전쟁에서 실제로는 너무나도 많이 패했지만 민족에 있어서의 그 일본에 대한 복수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신적인 뭔가 승리 를 소설 속에서나마 보상받기 위해서 이러한 결말을 지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전반적인 내용 보시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왕에게도 어떠한 그런 예지몽 이런 징조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막 이런 거 나와요. 김명원이라는 사람은 신각이랑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일본을 이렇게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패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일본이 뛰어나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배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도 나타나 있는 것이 임진농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장면이 두 개 나와 있죠. 이순신 그리고 삼양당의 이런 구체적인 장면은 두 개 나타나 있는데요. 자, 옆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긍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좀 허구를 가미해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이제 승리한 것으로 묘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실제 우리나라의 그 전쟁을 배경으로 역사적 사건을 좀 호구화시키긴 했지만 어쨌든 실제 있었던 사건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역사 군단 소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것을 소설을 쓰는 건 역사 군단 소설. 그 다음에 뭔가 아예 가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창작 군단 소설이란 말을 씁니다. 뒤에서도 한번 보실 건데요. 대부분은 창작 군단 소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그 공간적 배경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가 이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작품이 굉장히 다른 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에서 손으로 옮기면서 유통하면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활약이 두드러지기도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의 영웅적 활약상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일본을 싫어하고 또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이런 자부심을 부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평가를 내린 게 있더라고요. 한문본이랑 국문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여진 게 있고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한글로 옮긴 게 있는데 이랬을 때는 한문본이 사대주의적 성격이 좀 더 강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냐면 사대주의적 이 면에서는 한문본이 더 세대요. 왜냐면 이순신이 이제 일본을 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명장의 명령이라면 명나라 장수의 명령이라면 국문본에서는 조정 그러니까 즉 조선의 왕의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 보시면 왜 허구적으로 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허구를 가미한 변형을 했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민중의 정서라든가 역사의식에 따라서 변형이 많이 되어 있다 이거죠.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임진왜란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허구적이라도 전쟁에 승리하고 민족의 사기를 높이고 패전, 전쟁에 진 것으로 인한 수모를 보상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도망가기 바빴던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의식도 동시에 담겨있는 소설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시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무능한 지배층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뒷부분 보시면은 116쪽에도 이제 이런 게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보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전으로 넘어갈게요. 자, 박시전은 여성 영웅 소설입니다. 나중에 이제 홍계월전이나 이런 것들도 보실 텐데요. 여성 영웅 소설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민중의식이 많이 성장하면서 여성의 이런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들이, 시대적 요구들이 있었다. 그런 시대적 요구를 담은 여성 영웅 소설들이 조선 후기에는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박처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금강산에 살아요. 금강산에 살면서 이게 뭔가 천상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도술도 부릴 줄 알고. 이 사람에게 박씨라는 여기서는 제대로 이름이 안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이 박씨라는 딸이 있어요. 근데 이득춘이라는 사람이 이주 참판이니까 굉장히 높은 벼슬이겠죠. 이득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자식이 없어서 금강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시백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득춘하고 금강산의 박처사를 만나서 우리 둘이 결혼시키자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막상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밤에 보니 박씨가 너무 안 이쁜 거예요. 못생겼어. 못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화를 피하는 곳, 집이라는 뜻으로 피하당에서 거처하고요. 이시백이랑 가정 내 갈등을 합니다. 가정 내 갈등을 하고 같이 안 지내요. 못생겼다고 이시백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와중에 박씨는 또 신묘한 도술들을 막 부리기 시작하죠. 갑자기 시아버지가 조정에 나갈 일이 있는데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하룻밤 만에 조정에 나갈 옷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뭔가 비루한 말을 사요. 비루한 말을 샀는데 그 말을 뭔가 되게 좋은 말로 만들어서 뭔가 집안에 있는 가산을 키운다던가. 그 다음에 이시백이 연적을 줘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과거를 급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백은 못생겼다고 박씨를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 박씨가 변신 모티프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너의 허물이 벗을 때가 됐다 이러면서 박처가 잠깐 찾아와요. 찾아오더니 얘가 막 뭐 솥에 물을 끓여라 뭐 이러더니 갑자기 허물을 벗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 절세미인이 됩니다. 추물이었죠. 못생겼었는데 절세미인이 되고 나서 이제 두 부부의 금술이 좋아집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건이 전환이 되는 거죠.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시백도 나가 있고 뭐 그러는데 이제 벼슬길에 나가고 이러는데 이제 박씨 입장에서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뭔가 큰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제 큰 이야기가 병자호란이죠. 자, 여기서는 가정 간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국가 간의 갈등의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박씨가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도술도 부리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굉장히 여성이지만 영웅적 활약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영웅적 활약을 보이는 모습이 여기 이런 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암살하는 계획을 세우지만 미리 막아내고요. 그 다음에 용골대 형제가 찾아와서 한양을 쳐들어오는데 용골대 형제를 막 무찌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용골대를 죽여요. 얘가 먼저 쳐들어온. 그래서 이거를 복수한다고 들어온 용 올 때까지 응징을 합니다. 형인 올 때까지 응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박씨 부인이 호국, 그러니까 청나라가 침입한다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자점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막아서면서 병자호란을 막을 수 없이 커진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간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보실 것은
임진록처럼 아예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나라의 뭔가 자긍심을 위해서 다 승리한 것처럼 하진 않고요. 나름의 이제 국가적인 그런 위기, 치욕 상황을 반영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좀 잘 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세자랑 대군이 볼모로 잡혀간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치욕적인 것들도 치욕적인 역사적 사실도 인정하는 제시하는 면모도 보인다라는 것이 박시전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좀 제대로 나오진 않는데요. 여기 이제 그 세자랑 대군을 볼모로 잡으러 갈 때 무슨 대사가 나오냐면 국군이 불행하여 어쩔 수 없다. 국군이 불행하여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점이라면 이런 거죠. 국가의 불행, 국가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거의 원인을 이렇게 만든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찾지 않고 여기에 두지 않고 운명으로 돌린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한계점, 이제 문제점이라고 꼽히는 겁니다. 이 운명적인 걸로 돌렸을 때는 뭐가 되냐면 이런 사회 구조적 모순도 숨겨질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였던 조선 왕조의 모습도 잘못도 숨겨지는 한계점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한계점이라고 짚었을 때 이러한 점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9쪽에 보시면 이렇게 박씨가 도수를 부리는 장면들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박씨전에 관련해서 보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춘열 전인데요. 유춘열 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 유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춘열의 아빠죠. 자, 유심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친구 강희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충신이고요. 여기에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정한남, 간신들, 뭐 부와 뭐 최일기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 사람들이 토번 가달이라는 이 오랑캐를 무찌르는 입장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서는 기병을 반대하고 오랑캐 그 병사를 보는데 얘는 기병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자 입장에서 이쪽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 충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은 하나 둘 귀양을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이제 유충열이가 이제 이별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장면을 좀 같이 일단 볼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를 좀 짚을게요. 자, 자식이 없자 기도를 드렸고 신기한 태몽을 꾼 뒤 아들 유충렬을 얻습니다. 이 충렬은 어떤 애냐면 원래 천상계의 별이었는데 잘못을 저질러 인간 세계로 기양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적강인 거죠. 적강. 근데 이때 천상계에서 함께 유배를 온 익선이 정한담 인물로 환생합니다. 즉 선 그리고 악의 인물 두 축의 인물이 다 적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고요. 어쨌든 이 정한단 일가는 부하 최일기는 청렬모자를 죽이려고 불을 지르지만 충렬모자는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강희주라는 이제 강희주를 만나게 되고요. 나름의 이제 조력자죠. 영소설이니까요. 정한단은 여기 대치점에 있는 악인입니다. 도수를 배우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 정한담이 나중에 이제 이 천자를 내보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죠. 그
그 상황에서 천자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하려고 하자 충렬이 영웅처럼 등장하면서 천자를 구하고 반란군을 제압하고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보통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중간에 충렬이가 그래요. 천자 너 얘네들이 충신이라며 충신이 이렇게 역적이 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자에게 원망의 심정을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 유심이 이렇게 해서 얘네들 때문에 죽었는데 이때는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다 재회하게 만나는데요. 죽은 줄만 알았던 가족들과 재회한다라고 나오죠. 이때는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며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천자가 황제잖아요. 근데 천자는 이제 아무 말은 안 하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충렬이가 이 원망의 심정을 얘기를 하니까 태자가 여기에 대해서 대신 사죄를 합니다. 사죄를 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면서 그래도 너가 충신으로서 본분 역할을 다해달라 뭐 이러면서 대신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자, 전형적인 영웅의 일당기 구조를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보시면 작품의 배경이 중국인 소설들이 꽤 많습니다. 군담 소설 외에도. 그러면 왜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했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죠. 조선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다 자유롭게 펼치기 위한 장치였다라는 거죠. 조선을 배경으로 해서 조선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에는 껄끄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현실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담고 있는 고전 소설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김만중의 사시남정인데 요거는 저희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인현왕후의 폐위의 부당성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거든요. 이 인현왕후라고 하면 안 하실 테지만 장희빈 하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남정기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유충렬의 영웅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적 사실만 봐더라도 굉장히 굴욕적인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옥새와 항세를 적에게 넘겨 항복하는 이런 천자의 모습에서 그 당시에 우리 조선에서도 지배층이 무능한 비굴함에 대한 울분 비판적 시선이 담겨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찾아볼 수 있었고 여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부분 첫 번째 시련은 이제 정치적인 갈등인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게 또 이어지는 갈등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위기 이런 것들 개인적 위기를 같이 해결하는 면모에 대한 유충연전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자의 원망 부분이 이겁니다. 예전에 정한당과 최일기를 충신이라고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즉 천자 네가 잘못 판단했다 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특이점이 되는 것은 어쨌든 천자는 왕이잖아요. 왕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 두 부분의 이 중략 부분이 이제 태자가 천자 대신에 사죄하는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5작품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웅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